청취자 여러분, 코스피 7,400 돌파에 환호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외국인은 하루 만에 6천억 원을 빼고 도망갔고 믿었던 AI 투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축제 뒤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시그널, BT의 5분 세상 읽기에서 지금 바로 파헤쳐드립니다. 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이성적인 투자자는 이미 출구를 찾고 있죠. 표면적인 숫자에 가려진 자본의 실제 이동 경로를 오늘 쫓아가 봐야 할 시점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그 표면적인 숫자의 함정을 보여주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코스피가 무려 75%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엄청난 상승장이었죠. 맞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 118% 올랐고 SK하이닉스가 147% 오르면서 정말 코스피 7,400 시대를 활짝 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섬뜩한 시그널이 잡혔습니다. 네, 블랙록 자금 이탈 말씀이시죠? 네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한국 ETF에서 단 하루 만에 6천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치면 총 1조 3천억 원이 증발한 건데 네, 시장에서는 이걸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죠. 저는 솔직히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냥 이익을 챙기는 거라면 왜 공매도 하락 포지션까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지갑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히 먹을 만큼 먹었다는 심리적 차익 실현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해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라면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블랙록 같은 글로벌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의 비중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따르거든요. 반도체 대장주들이 100% 이상 급등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커진 거죠. 아,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강제로 덜어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알고리즘과 펀드 운용 원칙상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확대는 어떻게 봐야 하죠? 하락장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하락장 자체에 베팅한다기보다는 일종의 방어막, 즉 해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과열된 주가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극단적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쳐두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짜여진 시스템에 의해 기계적으로 자본을 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티 한창일 때 제일 먼저 걷어 챙겨나가는 VIP 손님처럼 아주 냉정하게 움직이는 거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거대한 자본이 빠져나간 반도체라는 무대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까? 지금은 무대를 갈아타야 할 시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의 반도체 강세장이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징발한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시장 전체의 돈이 증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국내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900조 원대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이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900조 원이요? 그럼 반도체 말고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군요. 네, 자본은 늘 한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이미 주가가 꼭대기에 있는 반도체보다는 그동안 소외되었지만 실적이 탄탄한 2차 전지, 방산, 전력 인프라 같은 업종으로 돈이 흘러가는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시작된 겁니다. 아, 순환매 장세. 밭에 영양분을 골고루 주기 위해 작물을 번갈아 심는 윤작아시죠? 그런 것처럼 시장의 자금도 다음 수확처를 찾아 비반도체 명품 조연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옮겨 다니는 윤작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결국 화려한 7,400이라는 지수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똑똑한 자본의 흐름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봐야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치밀하게 메커니즘을 굴리는 자본이 있는 반면 기술에 대한 맹신으로 스스로 거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AI 투자 이야기인데요. 최근 발표된 그 충격적인 수익률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미국의 한 투자 대회에서 챗GPT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63%, 제미나이가 마이너스 5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모델이 조금 선방하긴 했다지만 이것도 반토막 수준의 대참사거든요. 정말 참담한 결과죠. 아니, 정보 요약이 끝판왕이라는 AI가 왜 실전 투자에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이 나는 건가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AI 언어 모델의 작동 방식을 단단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해요? 똑똑한 인공지능이 아닌가요?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은
고도의 수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예측 머신이 아닙니다. 아, 그럼 뭔데요? 이들은 과거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이어붙이는 아주 정교한 자동 완성기에 가깝습니다. 정교한 자동 완성기요? 아, 듣고 보니까 좀 허무하네요. 과거의 패턴을 그럴싸하게 요약하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자본시장이라는 혼돈의 시스템 앞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시장은 과거의 패턴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맞죠? 정확합니다. 인간의 비이성적인 탐욕이나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위기, 정책 변화 등은 AI가 학습한 과거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돌발 변수들이거든요. 아, 단순히 과거의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이어붙이는 기기한테 내일 터질지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예측하라고 시킨 셈이군요. 네, 그야말로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위험하네요. 그런데 이 기계가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그 끔찍한 탐욕, 이게 현실 물리적 시장에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코스닥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거든요. 네, 그 사건은 자본시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죠. 전직 증권사 부장, 유명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 심지어 전직 축구 선수까지 가담해서 주가를 뻥튀기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여행용 캐리어에 현금 30억 원을 꽉꽉 채워서 증권사 사무실로 나르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최첨단 금융시장에서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금 돈가방 작전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의 핵심 메커니즘은 유통주식수와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철저하게 악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각지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시중에 풀린 주식이 별로 없는 이른바 품절주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유통 물량이 적어서 적은 자본으로도 쉽게 가격을 2배 이상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아,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가격이 훅훅 뛰는 거군요. 네, 게다가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아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경고를 피하는 방법도 알았다는 건가요? 한 통제 기법을 썼습니다. 와, 찔끔찔끔 올려서 시스템을 속였다고요? 네, 증권사 내부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전직 부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아주 치밀한 시스템 유린이었습니다. 차명 계좌를 동원해서 감시를 완전히 피했죠. 시스템의 룰을 만들고 지켜야 할 내부자가 오히려 그 룰의 허점을 노려서 개미들의 돈을 훔친 거네요. AI가 시장을 못 읽는 건 기술적 한계지만 이런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기본 인프라인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는 행위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유명인들의 사회적 자본과 금융 전문가의 내부 지식이 결탁한 최악의 도덕적 해이죠. 캐리어에 담긴 그 30억 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30억 원의 현금 가방은 겉으로는 첨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는 자본시장이 사실은 얼마나 원시적이고 부패한 탐욕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진짜 씁쓸하네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자금줄의 꼭대기까지 추적하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언제든 이 조작된 거품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지수나 AI의 완벽해 보이는 답변이 모두 거품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품과 환상이 단지 금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다음 기사를 보고 정말 숨이 턱 막혔는데요. 에너지 안보 위기 관련 기사죠. 네,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 통계표에는 우리나라 비축유가 208일치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네, 겉보기에는 아주 넉넉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당장 정제해서 쓸 수 있는 진짜 비축유는 68일치, 2달 남짓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208일이 68일로 둔갑할 수가 있는 거죠? 통계의 착시가 만들어낸 안전하다는 환상입니다. 208일이라는 수치 안에는 당장 차나 공장에 넣을 수 없는 원유 상태의 기름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쓸 수 없는 기름이 섞여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전국을 잇는 송유관 안에 고여 있어서 물리적으로 빼낼 수 없는 배관 재고도 들어있고요. 심지어 탱크 바닥에 깔려있는 찌꺼기까지 모두 포함된 그야말로 영원 끌어모으기식의 숫자입니다. 와, 탱크 바닥 찌꺼기까지 계산한 거라고요? 서류상 숫자만 믿고 있다가 중동에서 전쟁이라도 크게 나서 원유선이 막히면 우리나라는 68일, 즉 2달 만에 올스톱 된다는 얘기네요. 이것들을 제외하고
위기 상황 시 밸브를 열어 즉각적으로 산업과 일상에 투입할 수 있는 정제된 실제 제품은 그 68일치가 전부라는 것이 냉혹한 물리적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원유 중동 의존도가 70%나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하루살이 통장으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지금 아주 절박하게 대안을 찾고 있죠. 네,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 원유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던데 여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송비 폭탄을 맞지 않나요? 게다가 중남미 원유는 품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단순한 운송비 문제를 넘어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중남미산 원유는 끈적끈적하고 황성분이 많은 초종진류거든요. 초중진류요. 그게 기존 설비로 정제가 잘 되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 기존 설비에 넣고 정제하려면 고도화된 탈황 설비가 필요한데 자칫하면 수조 원짜리 정제 설비 전체에 심각한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조 원짜리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들여오겠다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이 초중진류를 들여와 정제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설비가 망가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중동이 막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대체 루트, 즉 플랜 B의 메커니즘을 몸으로 체득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 설비 부식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현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군요. 효율성의 거품을 걷어내고 당장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막을 치는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네, 진짜 뼈아프네요. 그런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거대한 기둥,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지금 현실적인 생존의 룰을 두고 사상 초유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3만 명 규모의 파업 위기 상황이죠.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의아합니다. 사측에서 영업이익의 10%, 금액으로 치면 무려 3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이걸 3년 뒤에 제도화하겠다고 제안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솔직히 이 정도면 엄청난 결단 아닌가요? 지금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경쟁자들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데 노조는 왜 굳이 이 제안을 걷어차고 15%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의 벼랑 끝으로 가는 겁니까? 밖에서 보면 단순히 35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왜 안 받느냐 혹은 왜 칼라치기라고 주장하며 조금 더 받아내려 하느냐는 탐욕의 충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갈등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이 리스크를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리스크요?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15%라는 거대한 고정비를 시스템에 못 박아버리면 불황이 왔을 때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죠. 아, 덜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장의 고정비 리스크를 피하려 한다는 거군요. 그럼 노조 입장은요? 노조 입장에서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환상이자 조건부 꼼수로 느껴지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 대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확실한 보상의 규칙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죠. 양쪽 다 각자의 명분과 생존이 걸려있는 주도권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물리적 현실은 반도체 공장의 라인은 단 하루만 멈춰도 수천억 원의 웨이퍼가 폐기된다는 점입니다. 와,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쫓는 룰이 중요하겠지만 AI 반도체 전쟁이라는 글로벌 현실 앞에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협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분배할 파이 자체가 사라지는 공멸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서류산 208일치 기름만 믿다가는 나라가 멈출 수 있듯이 각자의 명분만 주장하다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겠네요. 상호 양보가 너무 시급해 보입니다.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다뤘다면 이제 청취자분들의 현실, 우리 개인의 지갑과 직결되는 일상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재미있는 기류가 있어요. 급매물 관련 현상이죠. 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년 5월에 끝날 예정이라 매물이 잠길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10억 원대 우량 아파트의 급매물을 노려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세금을 메커미실이 다주택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누진적인 압박은 다주택자들의 현금 흐름을 심각하게 갉아먹거든요. 아, 집값은 올라도 당장 낼 세금 때문에 현금이 마르는 거군요.
네. 게다가 정부가 다주택자를 옥죄는 매물 유도 정책 기조를 완전히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티다 못한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5에서 10% 정도 싼 급매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물리력이 거품 낀 호가를 짓누르면서 싼 매물을 만들어낸다는 거네요. 그럼 이때다 싶어서 영끌 갭 투자를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절대 금물입니다. 단호하시네요. 왜 그런가요? 지금 나오는 급매물들은 철저하게 5년 이상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만 유효한 보수적 전략입니다. 만약 자본이 부족한데 조급함에 밀려 무리한 갭 투자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이성적 투자가 아니라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에 돈을 던지는 꼴입니다. 무리한 대출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차라리 그 부족한 자본으로 환금성이 높은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하락장이나 금리 변동성에 대비하는 훨씬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남들이 집 산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손에 확실히 통제되는 ETF가 낫다는 거네요. 진짜 철저하게 현실을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냉정해져야 하죠. 그런데 정반대로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맹목적인 환상에 빠졌다가 삶이 박살난 기러기 아빠 사연이 있어요. 저 이 기사 읽고 정말 화가 나서 잠을 못 잤거든요. 네, 10년간 송금만 한 그 50대 남편 사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SNS를 보니 아내는 골프 치고 파티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고 심지어 딸이 대학에 갔는데도 아내가 한국 귀국을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해요. 참, 씁쓸한 비극이죠. 이 남편이 바친 10년의 희생과 8억 원, 이거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전액을 돌려받아야 마땅해 보이지만 법률의 메커니즘은 매우 냉정합니다. 이미 아내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다 소비해버린 돈이잖아요. 이런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럼 10년 동안 컵라면 먹어가며 돈 바친 남편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겁니까? 가족 간의 무조건적 희생이 만든 참사네요. 현금 반환은 어렵지만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남편의 기여도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나눌 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소득의 전부를 송금한 게 기여도로 인정이 되나요? 그럼요. 남편이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기고 송금한 행위는 비록 그 돈이 허공에 소비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홀로 지탱한 압도적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행동은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아기의 6.25. 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귀국을 거부했으니까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위자료 청구권은 물론이고 한국에 남아있는 아파트 등 남은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남은 재산이라도 확실히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현실이 갈려나갔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맹목적인 희생이 부른 결과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기러기 아빠의 사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주 재미있는 소비 트렌드가 요즘 난리입니다. 다이소 러닝복 대란 혹시 아시나요? 네, 다이소와 스포츠 브랜드 헤디의 협업 라인업 말씀이시죠. 60여 종이 나왔는데 저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바람막이, 반바지, 티셔츠 모든 제품이 제일 비싸봐야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착장을 싹 다 맞춰 입어도 2만 원이 안 넘습니다. 압도적 가성비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아요. 예전에는 한강에서 러닝 좀 한다고 하면 최소 수십만 원짜리 나이키나 한정판 브랜드 입고 뛰는 게 암묵적인 허세룰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2만 원짜리를 입고 SNS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단순히 고물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의 본질은 바로 거품의 붕괴와 실용성으로의 회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의류를 소비할 때 그 기능성뿐만 아니라 로고가 주는 우월감, 즉 브랜드라는 환상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아, 비싼 브랜드 로열티에 돈을 썼던 거죠. 네, 하지만 의류 제조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메커니즘을 깨달은 겁니다. 수십만 원짜리 브랜드나 다이소의 5,000원짜리나 땀을 배출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적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물리적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와, 맹목적인 희생이나 브랜드 로열티보다는 확실하고 실질적인 가성비와 기능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확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가족이라는 환상의 8억 원을 태우는 동안 이 시대의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 몸에 당장 편안한 2만 원짜리 실용상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진화를 보여준 겁니다.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통제 가능한 현실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처음엔 다 흩어져 있는 뉴스 같았는데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게 하나의 철학적인 선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묘하게 이어지죠. 코스피 7,400이라는 겉보기에 화려한 지수에 취해 있을 때 똑똑한 외국인 자본은 기계적으로 실제 이익을 챙겨 떠났고요. AI가 다 해줄 거라는 맹신에 빠진 사람들은 마이너스 60%라는 계좌의 씁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류상 208일치의 비축류 통계에 속지 않고 설비 부식의 위험을 안고서라도 남미산 원유를 끓여보는 정유사들의 절박한 플랜 B 생존 본능, 이것도 현실을 직시한 결과죠. 10년간 컵라면으로 버티며 가짜 환상에 8억 원을 바쳤던 기러기 아빠의 비극과 수십만 원짜리 허세 대신 2만 원짜리 운동복의 가치를 알아본 대중들까지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깔려 있네요. 네, 결국 가짜 거품과 진짜 본질을 구분하는 눈이 있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수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가치가 진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이네요. 혹시 여러분도 화려한 AI의 전망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삶의 모습, 그 환상에 소중한 자본과 시간을 바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나의 포트폴리오와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맹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품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숫자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가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잡히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68일치의 진짜 기름, 그리고 2만 원짜리의 확실한 실용성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T의 세장 읽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가짜에 속지 않은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 해안을 찾아서 내일 새벽에도 꽉 찬 인사이트로 변함없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